1152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가반이 신의 기사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신의 기사단은 불사신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로성처럼 초재생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실제로 사울은 신의 기사단이 불사신이라고 언급했었죠. 하지만 가반이 도끼로 소머즈의 팔을 베어버리자 소머즈는 고통스러워하며 잘린 팔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가반이 신의 기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가설을 제시했었죠. 그리고 1152화에서 가반은 결정적인 단서를 던졌습니다. 폐양색의 사용법을 명심해라. 저 녀석들은 절대로 불사신이 아니야 라고 말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가반이 신의 기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폐양색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로키는 말합니다. 가반, 네 얘기를 듣고 납득이 갔다. 나는 내 힘을 언어화해내지 못했어. 혹자들은 불사신은 신의 기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폐양색으로 힘을 언어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키가 말한 의미는 자신이 사용하는 강력한 힘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즉, 로키는 이미 폐양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힘을 폐양색이라고 부르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신의 기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폐양색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폐양색만 있다고 신의 기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카이도와의 전투에서 각성한 폐양색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가반이 신의 기사단을 공격할 때 그의 폐양색 패기 연출은 다른 각성자들과는 사뭇 달랐다는 겁니다. 가반의 폐양색은 루피나 카이조처럼 거대한 번개가 터져나오는 대신 마치 검이나 도끼 끝에 응축된 듯 아주 자그마하게 집중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자그마한 번개 때문에 가반이 폐양색 각성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기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폐양색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신의 기사단의 불사 능력을 파야 하는 방법은 폐양색의 집중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조로와 상디를 보며 말하는 가반의 대사입니다. 가반은 조로 상디를 보며 말합니다. 아무래도 폐양색이 있는 건 너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군. 이에 현상금이 조로뿐만 아니라 징배에게까지 밀리며 자존감이 내려갔던 상디가 흥분하며 나야 라고 외치죠. 하지만 가반은 상디를 무시하고 조로를 보며 말합니다. 거기 검사 꽤나 몸에 익숙해진 모양이구만. 그런데 조로는 내가 폐양색을 쓸 수 있는 건가? 라고 답합니다. 즉, 조로는 킹과의 전투 중 폐양색 패기를 사용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1152화에서 로키가 나는 내 힘을 언어화해내지 못했어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최근 발매된 비브르 카드에서도 조로의 패기란에 폐양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폐양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형 문구만 쓰여져 있었죠. 저는 이러한 단서들이 현재 조로의 폐양색이 조로의 것이 아니라는 떡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로가 와노쿠니에서 사용한 폐양색은 순수한 조로의 폐양색이 아니라 점검 엠마에 깃든 코즈키 오뎅의 폐양색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로가 폐양색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폐양색을 각성할 것이지만 단지 와노쿠니에서 쓴 폐양색은 조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들어와 가반의 이 대사에서 또 하나 생각해볼 것은 상디의 폐양색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지만 이번 엘바프에서 오다쌤은 상디와 가반의 평행이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52화에서 14년 전 과거의 상수 가반과 샹크스가 목욕을 하고 있을 당시 가반의 아내 리플리가 샹크스에게 가반의 옛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샹크스는 그야 뭐 야씨라고 하면 항구마다 몇 명이고 라고 말합니다. 이 대사는 가반이 항구에서 여자에게 찝적댔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상디와 같죠. 이번 1152화에서도 워더슨은 상디와 가반의 평행이론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즉, 정확하게 상디는 폐양색이 없다고 말하지 않은 장면까지 생각해본다면 상디는 무조건 폐양색을 각성할 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로저가 2명의 폐양색 사용자 가반 레일리를 동료로 두었듯이 루피는 로저를 뛰어넘어 역대 최강의 해적단 선장이 될 것이므로 루피의 양날개 조로 상디 폐양색 각성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것은 루피가 로키에게 동료 제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아직 로키가 동료가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 로키가 동료가 된다면 루피는 로저를 넘어 평색 패기 각성자 3명을 수하로 둔 전대미문의 선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다스는 뜬금없이 로키와 조로의 평행이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동력 떡밥으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로키는 록스를 동경한다 말한 만큼 로키는 록스의 의지를 잇는 티치의 사나이 적단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이루딘과 로키의 운명이 더 대조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다만 로키가 폐양색 각성자로 추정되는 이상 루피가 로저를 뛰어넘는다는 상징성, 조로와 로키의 평행이론 단서 등을 생각해본다면 이번 1152화 이후로 다시 로키의 동료 후보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14년 전 헤럴드 왕의 죽음입니다. 1152화 속 로키는 자신의 아버지를 정부의 영혼을 판 남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샹크스가 헤럴드를 말이 좋아해서 만나 친하게 지냈다고 이야기한 걸 생각해본다면 이는 헤럴드가 세계정부와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점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뜬금없이 헤럴드는 병사들에게 공격받고 있던 걸까요? 현재 엘바프에서 로키는 아버지를 죽인 악당이라고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로키가 하이루딘에게 아버지를 사리를 갖고 죽였다고 생각하진 않겠지라고 말하며 헤럴드의 죽음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다만 헤럴드가 자신의 병사들에게 찔렸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헤럴드 왕 역시 이모에게 강제로 악마화되었지만 헤럴드가 엘바프 최강의 왕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헤럴드는 의식을 붙잡았고 자신의 병사들에게 그리고 로키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다음 주요 장면은 헤럴드에게 향하는 로키와 야를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건 야를의 뒷모습이 카이도와 매우 흡사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분명한 건 카이도와 헤럴드는 외모가 매우 유사합니다. 더 나아가 카이도는 엘바프와 연관된 떡밥도 있습니다. 카이도와 빅맘의 합동기술 폐해는 도리아 브로기의 엘바프 기술 패곡과 이름과 연출이 매우 흡사합니다. 사실 빅맘은 엘바프 출신이기에 엘바프 기술을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카이도가 이 기술을 쓴다는 점은 뭔가 이상하죠. 또한 엘바프는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하며 세계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데 카이도의 기술 항삼세 인 나락은 세계의 세계 정복자 라그나로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라그나로크는 엘바프의 모티브 북유럽 신화의 상징적인 단어이죠. 그리고 로키의 어린 시절 모습 역시 카이도의 어린 시절과 매우 흡사하게 그려지고도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떡밥이 카이도가 헤럴드의 아들이라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분명한 건 109년 전 회상 속 헤럴드가 쓰레기 그 자체였다는 점도 남봉꾼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엘바프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훔치는 누군가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니카는 엘바프와 연결되고 있는 만큼 전설의 악마의 열매는 니카로 변할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일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마침 14년 전 누군가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훔쳤고 13년 전 샹크스가 세계정부로부터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았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엘바프 전설의 열매 고무고무 열매 가설은 더욱 힘을 얻게 되겠죠. 분명한 것은 샹크스가 말이 좋아해서 헤럴드 왕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샹크스와 가반이 함께 목욕을 하는 장면입니다. 가반은 샹크스에게 말합니다. 너랑 같이 목욕이라니 오랜만이군. 3, 4년 만인가? 하지만 샹크스는 그럴 리가, 선장이 죽고 이미 10년이야 라고 답하죠. 그런데 가반과 샹크스가 마지막으로 함께 목욕한 시점이 선장이 죽은 후라면 그 시점부터 샹크스가 말한 10년이 흘렀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반은 고작 3, 4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바프에서는 외부 세계와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과거 영상에서 해외 사이트의 가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가설은 바로 엘바프에서 보낸 3일이 바깥 세상의 2년과 같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설의 근거 중 하나는 베가펑크의 모티브가 된 중력시간 팽창 이론입니다. 베가펑크의 본체가 처음 등장할 당시 워프 중에 시공이 일그러진 건가라고 말했던 것처럼 중력을 발생시키는 질량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중력을 발생시키는 질량이 큰 거인족과
거인족의 나라 엘바프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엘바프에서는 3일이 2년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루이 아노트가 말한 엘바프에 오래 있지 말라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시간이 너무나도 느리게 흐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바프에서 짧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해도 외부 세계에서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버려 모험가들이 뒤처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루피가 2년간 수련했던 3D 2Y 떡밥처럼 엘바프에서 3일이 바깥 세상에서 2년이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루이 아노트는 한 가지를 더 언급했습니다. 모험가들이여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말라. 이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엘바프의 시간 흐름은 단순히 느리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는 빠르게 흐를 수도 있는 복잡한 현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무가 신의 기사단에게 꿈을 대냐며 분노한 이유 역시 엘바프의 시간 흐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의 기사단은 엘바프에 잠깐 있었지만 바깥에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흘러 이무가 분노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너무나도 신비한 현상이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하겠죠. 참고로 샹크스 마크 관련 분석은 이미 따로 분석을 해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